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방은 온통 흰색이었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의 그림자가 유난히 짙고 선명하게 보였다. 삑, 삑, 삑.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고요한 복도를 채우며 박진우의 심장을 죄어왔다. 그의 시선은 하얀 시트 위, 힘없이 누워있는 한서연의 창백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그녀의 눈가는 거무죽죽했고 산소 호흡기 너머로 내쉬는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옹이라고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가늘고 차가운 손이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간절하게 잡아본 적이 없었다. 아내가 병상에 있을 때조차 그는 그저 곁을 지킬 뿐 감히 손을 잡을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만 같았다.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다시 한번 깊고 어두운 고독의 심연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잠겨 있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속삭임이었다.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응급실의 소음 속에서 그의 애원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바쁜 발걸음, 다른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오직 그의 세상에는 서연의 희미한 숨소리와 그녀의 차가운 손의 감촉만이 존재했다. 한평생 조용하고 덤덤하게 살아온 이 남자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는지, 생전 처음으로 신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몇 해 전 겨울의 어느 날로 되돌려야만 한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차갑고 텅 빈 야간행 버스에 올랐던 그날 밤으로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서울의 낡은 동네 골목길에 자리한 박진우의 헌책방, 항일서림의 낡은 창문은 쉴 새 없이 울어댔다. 진우는 두꺼운 스웨터 위에 털 조끼까지 껴입었지만 책장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후 3시, 하루 중 해가 가장 따스해야 할 시간이지만 겨울의 햇살은 힘없이 창문에 잠시 머물다 이내 사라졌다. 진우는 낡은 목재 카운터에 앉아 갓 끓인 대추차를 홀짝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겨우 손가락 끝에 온기가 도는 듯했다. 찻잔은 2개였지만 맞은편의 찻잔은 늘 비어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차를 마시던 습관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항일서림은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다. 입구에 매달린 작은 종만이 이따금 손님이 들어올 때 딸랑거리며 정적을 깨뜨렸지만 그런 일은 하루에 3-4번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책방은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 그리고 진우의 깊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책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채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며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들은 진우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고 동시에 그의 외로움을 더욱 짙게 만드는 존재들이기도 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보던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른 걸레를 들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장들을 닦기 시작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였다. 책등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내면서 그는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시간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내도 외로움이라는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진우는 책방 문에 잠시 외출 중이라는 팻말을 걸고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책방 위층에 딸린 작은 방은 그의 살림 공간이었다. 좁은 공간에는 낡은 가구 몇 개와 그의 단출한 생활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는 작은 전기밥솥에서 밥을 퍼내고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통에 담긴 김치를 꺼냈다. 오늘의 저녁 식사는 그것이 전부였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옆집의 주황색 불빛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밥알을 씹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밥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무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저녁마다 어김없이 걸려오는 전화였다. 아버지, 저예요. 오냐? 민준아, 잘 지내냐? 네, 늘 똑같죠 뭐. 아버지는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방금 먹었다. 별일 없으시고요. 별일이야 있겠냐. 세상 조용하다.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몇 마디. 의례적인 질문과 뻔한 대답이 오가고 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부산에서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아들에게 서울의 늙은 아비가 겪는 적막과 무료함을 이해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다. 아들은 아들대로 자신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터였다. 내일이 할아버지 기일인 거 아시죠? 올해는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 가야지. 마지막 버스 타고 내려갈 참이다. 힘드실 텐데 그냥 계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지. 네. 그럼 조심해서 오세요. 저는 주말에 잠깐 들를게요. 전화가 끊어지자 방 안은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의 기일. 매년 돌아오는 그날은 그에게 반갑지 않은 의무였다. 고향에 내려가 봐야 그를 반겨줄 사람도 없었고 텅 빈 시골집은 그의 마음을 더욱 새우산하게 만들 뿐이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작은 여행 가방에 갈아입을 옷가지와 세면 도구를 챙겨 넣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무거웠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짐을 다 챙긴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웃고 있는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생기 넘쳤지만 이제 그의 기억 속 아내의 얼굴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아내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보다가 이내 앨범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움조차 무뎌질 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 밤 9시, 진우는 책방의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잠갔다. 철컥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그는 옷깃을 여미고 버스 터미널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겨울밤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밟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또 하루가 가고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 텅 빈 길 위를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흘러가다 끝날이라고. 그날 밤 그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운명의 버스에 오르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였다. 야간행 버스는 텅 비어 있었다. 20개 남짓한 좌석의 승객은 진우를 포함해 대여섯 명뿐이었다. 대부분은 진우처럼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거나 이어폰을 꽂은 채 세상과 단절된 젊은이들이었다. 버스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잠긴 고속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일정한 엔진 소음과 희미한 난방기 바람 소리가 실내를 채웠다. 진우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바깥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분간할 수 없는 검은 실루엣으로 보였다.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희미하고 불분명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앞좌석에 앉은 한 여인의 뒷모습에 머물렀다. 진우보다 두어 칸 앞에 앉은 그녀는 창가에 몸을 바싹 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겨울밤의 냉기가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지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입고 있는 베이지색 코트는 보기에도 얇아 보였다. 진우는 무심코 자신의 두터운 외투를 내려다보았다. 저렇게 입고 춥지 않을까.
하는 무의미한 생각이 잠시 스쳤다. 여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짧게 자른 머리카락과 지쳐 보이는 목덜미가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고단함을 짐작게 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겨울을 자신의 등 위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진우는 잠시 이미 연민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타인의 삶에 관여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었다.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자신만의 침묵 속으로 파고들었다. 2시간쯤 달렸을까? 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버스가 멈춰서고 몇몇 승객들이 잠을 깨우려는 듯 몸을 뒤척이며 밖으로 나갔다. 진우는 내릴 생각이 없었지만 굳어버린 몸을 풀기 위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때였다. 앞좌석의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오려다 휘청하며 손에 들고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놓치고 말았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입이 벌어졌다. 그 안에서 몇 가지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다 쓴 것처럼 보이는 핸드크림 튜브, 손때 묻은 작은 수첩, 열쇠 하나, 그리고 액자가 없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버스 바닥을 굴렀다. 여자가 당황한 듯 어머 하는 작은 신음을 뱉었다. 그녀가 허둥지둥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본 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직였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발치에 떨어진 수첩과 열쇠를 주워들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깊은 피로와 슬픔이 어려있는 눈, 아무것도 포기한 듯한 공허한 표정.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린 사람 같았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그가 내민 물건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트고 붉어져 있었다. 거친 노동으로 단련된 손 같았다. 그녀는 서둘러 물건들을 가방에 쓸어 담고는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다. 그 짧은 순간의 소란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 진우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지만 선명한 파문이 일었다. 그녀의 공허한 눈빛과 거친 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1시간 반을 더 달려 자정이 넘은 시간에 목적지인 작은 도시의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승객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겨 내렸다. 마중 나온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택시를 잡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터미널은 순식간에 텅 비어갔다. 진우는 새벽 첫 차를 타고 고향 마을로 들어갈 생각으로 대합실 의자에 앉았다. 그때 터미널 출입구 근처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린 모습 그대로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채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사람처럼 서 있었다. 찬바람이 터미널 안으로 불어올 때마다 그녀의 몸이 움츠러들었다. 아무래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는 듯 했다. 어쩌면 이 도시에 연고가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진우는 그녀를 외면하려 애썼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그녀 쪽을 향했다. 대합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10분, 20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진우는 속으로 수십 번을 망설였다. 그냥 모른 척하고 첫 차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말을 걸어볼 것인가? 그는 평생을 타인에게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거나 오지랖을 부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꿈틀거렸다. 어쩌면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에 대한 아주 희미한 온기였을지도 모른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에 여자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여기요, 뭐, 진우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색해 잠시 머뭇거렸다. 베어스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혹시 도미 어디 가실 데가 없으신 겁니까?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여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곧 사람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확신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저기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첫 차를 기다리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내뱉고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는지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터미널 건너편 24시간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두 사람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 커피를 들었다. 여자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얼어붙은 손을 녹였다.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퉁니 한서연입니다. 짧은 통성명이 오간 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서연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정말 갈 곳이 없는 것일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다.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의 말은 괜찮다는 뜻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결심했다. 이것은 오지랖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판단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눈앞에 이 사람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다. 혹시 정말 신뢰가 가지 않으시겠지만 하룻밤 묵을 곳이 없으시다면 예. 진우는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뒷말을 이었다. 제가 서울에서 작은 헌책방을 합니다. 책방 위층에 먼지 쌓인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살만한 곳은 못 되지만 그래도 하룻밤 추위를 피하기에는 괜찮을 겁니다. 아침이 되면 조용히 떠나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마치 변명하는 사람처럼 말을 쏟아냈다.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 의심,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진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피곤해 보이는 눈, 선량하게 처진 눈꼬리, 세월의 흔적이 담긴 주름.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날 밤 진우는 고향으로 가는 첫 차 대신 서연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다. 그의 평생의 궤도를 벗어난 처음이자 마지막 충동이었다. 새벽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서울의 거리는 짙은 회색빛에 잠겨 있었다. 박진우와 한서연은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책방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다. 아무런 대화도 오고 가지 않았다. 간간히 들려오는 환경미화원의 빗자루질 소리와 멀리서 새벽을 여는 시장의 소음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헤집었다. 진우는 어색함과 약간의 후회 속에서 걸음을 옮겼다. 하룻밤의 충동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이름과 얼굴밖에 모르는 여자를 자신의 공간으로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저 한서연의 지친 옆모습을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항일서림 앞에 도착한 진우는 익숙한 손길로 셔터 자물쇠를 열었다. 덜커덩 하는 소란스러운 소음과 함께 셔터가 올라가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두 사람을 맞았다. 그는 불을 켜고 서연을 안으로 들였다. 누추합니다. 진우가 멋쩍게 말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책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길이 사방을 가득 메운 책들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시죠. 진우는 삐걱거리는 좁은 나무 계단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다락방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창고로 쓰던 공간이라 사람의 온기가 전혀 없었다. 한쪽 벽에는 팔리지 않는 낡은 잡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는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진우가 어젯밤 급하게 깔아둔 낡은 모카솜 요가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보시다시피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막아줄 겁니다. 과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고마워 하는 듯했다. 그녀의 태도에 진우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새 수건과 칫솔을 가져다주며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고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마치 자신의 공간을 침범당한 것이 불편하면서도 그 침입자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렇게 어색한 동거의 첫날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서연이 불편할까 싶어 평소보다 일찍 책방 문을 열고 자신의 자리인 카운터 뒤에 앉았다. 위층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가 잠이 든 것인지 아니면 숨죽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책을 읽으려고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 신경이 위층의 기척에 쏠려 있었다. 삐걱 하고 마룻바닥 소리가 날 때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움찔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다. 작은 부엌 싱크대 위에 밥과 김칫국을 차려놓고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말했다. 시장하실 텐데 종이 식사하세요. 그리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황급히 아래층으로 도망치듯 내려왔다. 1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올라가 보니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 설거지까지 마친 채 건조대에 놓여 있었다.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는 듯하다 했다. 이틀, 사흘이 지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거의 대화가 없었다. 진우는 아침마다 2인분매에 전더나 잠만이 2인분의 식사를 준비해 놓고 책방으로 내려갔고 서연은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식사를 하고 그릇을 정리했다. 약속이나 한 듯 두 사람은 서로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진우가 책방에 내려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다. 가장 구석진 곳, 먼지가 두껍게 쌓여있던 역사책 서가의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누군가 밤새 책을 모두 꺼내 먼지를 털고 시대순으로 다시 꽂아놓은 것이 분명했다. 진우는 잠시 멍하니 그 서가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조차도 몇몇 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2층 공간이었다. 다음 날에는 인문학 서가의 책들이 말끔하게 정리되었다. 서연은 말을 거는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공간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그 빚을 갚고 있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진우는 환절기 감기 기운으로 아침부터 계속 기침을 했다. 그날 오후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 계단을 내려왔다. 동거를 시작한 이래 그녀가 먼저 그의 공간으로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진우가 놀라 고개를 들자 그녀는 말없이 뜨거운 김이 오르는 컵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다.
생강이 알싸하고 달큼한 향이 퍼져나갔다. 저 기침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먼저 건넨 첫 마디였다. 진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공허함 대신 희미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고맙습니다. 진우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진우는 따뜻한 생강차를 천천히 마셨다.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덮여주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조금씩 아래층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이제는 진우가 있는 공간에 함께 머무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듯 했다. 그녀는 책방 구석에 작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곤 했다. 책을 다루는 그녀의 손길은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정중했다. 마치 상처받은 작은 새를 어루만지듯 그녀는 낡은 책들을 소중하게 대했다. 진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곤 했다. 그녀가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구절에서 오래도록 시선을 멈추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마치 아직 펼쳐보지 않은 책의 다음 장을 궁금해하면서도 섣불리 책장을 넘기지 않는 독자처럼. 그는 서연이라는 사람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싶었다. 그들의 과거와 상처는 아직 넘겨지지 않는 책장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낡은 책들로 가득한 이 고요한 공간 안에서 서로의 존재 자체로 위로를 받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항일서림은 이제 더 이상 진우 혼자만의 외로운 성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추운 세상으로부터 잠시 몸을 피하는 작고 아늑한 피난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책방문을 닫은 뒤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카운터에 낡은 스탠드 불빛과 서연이 앉은 의자 옆에 작은 독서 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혔다.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꽉 찬 충만함이 느껴졌다. 함께 나누는 고요함.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깊은 소통이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계절처럼 조용히 흘렀다. 박진우의 세상에서는 아주 작은,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시작은 후각이었다. 언제나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만이 감돌던 책방과 다락방에 어느 날부터인가 새로운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구수한 밥 짓는 냄새였다. 변화는 한서연이 다락방의 작은 부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처음 며칠간은 진우가 차려놓은 음식을 데워 먹기만 하던 그녀가 어느 날 아침 그가 책방문을 열기 위해 내려갔을 때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1시간쯤 뒤에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두부 한 모와 애호박, 파 같은 소박한 식재료들이 들어 있었다. 그날 점심, 진우가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보글보글 하고 된장찌개가 끓는 정겨운 소리가 들려왔다. 뿌연 김이 서린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엌에는 서연의 뒷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팔을 썰고 나무를 묻히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식사를 준비해둔 사람처럼 보였다. 예요? 네. 진우가 어색하게 입을 열자 그녀가 돌아보았다. 시끄러우셨죠?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대접해야 하는데 오히려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요. 신세라니요. 제가 드리는 것도 없는데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7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위해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이었다. 작은 상 위에는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와 간 묻힌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진우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저 평범한 된장찌개였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깊은 맛이 났다. 그 맛은 음식의 맛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담긴 맛이었다. 맛있네요. 그의 칭찬에 서연은 그저 수줍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식사 시간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하고 충만했다.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와 보글거리는 찌개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그들은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다 떼어있던 책의 페이지가 한 장씩 아주 천천히 넘어갔다. 대화는 언제나 진우가 먼저 시작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 된장찌개를 참 잘 끓였어요. 당신이 끓인 것과 맛이 아주 비슷하네요. 그는 아내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냈다. 슬픔이나 회한에 젖어서가 아니라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듯 소중한 기억을 공유하는 느낌이었다. 그는 아내가 시집을 좋아해서 책방 한쪽 벽면을 전부 시집으로 채웠던 이야기, 꽃을 좋아해서 카운터 위에 늘 작은 들꽃을 꽂아두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힘들었겠네요. 같은 상투적인 위로나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모든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오랫동안 할머니 한 분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왜 그날 밤 버스 터미널에 홀로 서 있었는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가 5년 동안 병수발을 들던 할머니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고 머물던 집에서 나와야만 했다는 이야기였다. 자식들도 잘 찾아오지 않는 분이셨죠. 마지막 가시는 길, 저 혼자 지켰어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편안해 보이셔서,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고단했던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일어났던 일을 사실 그대로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며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진우는 자신과 닮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보았다. 타인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혼자 남겨진 삶. 그는 그녀의 거칠었던 손의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결혼도 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또 다른 날, 그녀는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다.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그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뿐이죠. 그녀는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진우도 더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함부로 들추려 하지 않았다. 그저 상대방이 허락하는 만큼만 다가가고 보여주는 만큼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신중한 거리가 오히려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서로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말없이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다락방은 더 이상 먼지 쌓인 창고가 아니었다. 매일 저녁이면 따뜻한 음식 냄새가 피어오르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아늑한 공간이 되었다. 어느새 진우는 혼자 밥을 먹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는 서연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을 하루 중 가장 기다리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서연이 책방 한쪽에서 시집 한 권을 꺼내 읽고 있었다. 진우가 보니 그것은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시인의 시집이었다. 아내의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달아빠진 낡은 책이었다. 서연은 시집의 한 페이지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옆얼굴 위로 낡은 스탠드에 노란 불빛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진우의 마음에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아려왔을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겹쳐지며 하나의 따뜻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7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서연이라는 사람을 만나 아주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겨우내 앙상했던 책방 앞 가로수 가지 끝에 연두빛 새순이 파랗게 돋아나고 있었다. 박진우와 한서연의 시간에도 조용한 봄이 찾아오는 듯했다. 그들은 이제 아침에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 대신 잘 잤어요 하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그날 읽었던 책의 구절이나 동네에서 본 소소한 풍경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의 얼굴에서는 깊게 드리워져 있던 그늘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가끔이지만 진우의 썰렁한 농담에 희미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 미소는 봄 햇살처럼 짧고 수줍었지만 진우의 낡은 세상 전체를 환하게 밝히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그녀가 웃을 때마다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창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평온한 어느 날 오후였다. 진우는 카운터에 앉아 돋보기를 낀 채 낡은 책을 수선하고 있었고, 서연은 젖은 걸레로 책장의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따스한 햇살이 공기 중의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평화롭고 나른한 완벽한 오후였다. 그때 서연의 주머니에 있던 낡은 휴대전화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다. 처음 듣는 벨 소리였다. 서연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걸레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을 확인하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방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진우는 애써 책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는 듯했지만 온 신경은 그녀에게로 쏠렸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의 표정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듣고만 있는 듯했다. 그러다 간신히 몇 마디를 내뱉었다. 네,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에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평온했던 오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연 씨, 진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 그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진우를 한번 쳐다보고는 들고 있던 걸레를 챙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황급히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쿵 하고 다락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책방의 정적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식사를 하러 내려오지 않았다. 진우는 혼자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워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다. 지난 몇 주간 쌓아 올린 평화로운 일상이 마치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다락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 정막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밤이 깊었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생각으로 부엌으로 갔을 때 그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희미한 인형을 발견했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작은 창가 앞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흐느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온몸이 슬픔으로 잠겨있는 것이 느껴졌다. 진우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옆에 앉자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무세운 일인지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우는 신중하게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혼자 끙끙 앓지는 마세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자 서연의 억눌려 있던 감정의 둑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었다. 오늘이 우리 수진이 기일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새소리처럼 갈라져 나와봤다. 제 딸아이요. 그녀는 10년도 더 된 과거의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7살 난 딸이 있었다고 했다. 웃음이 많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였다고 했다. 어느 봄날 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고 했다. 잠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길가에 핀 민들레꽃에 한눈을 판 아이를 보며 웃다가 고개를 돌린 그 찰나의 순간에 신호를 위반한 차가 달려들었다고 했다. 제가 손을 놓쳤어요. 아니, 어쩌면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손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전 남편은 아직도 저를 용서하지 못해요. 매년 오늘이 되면 전화를 해요. 네가 아이를 죽인 거라고. 네가 잠시만 딴 생각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 수진이는 살았을 거라고. 그 말이 맞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미쇼?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한 번도 제대로 터뜨려 본 적 없는 10년 넘게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같은 섣부른 위로는 그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그녀의 슬픔이 이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남을 때까지 그는 묵묵히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그녀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을 때 진우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하얗게 접힌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차가운 손수건의 감촉을 느꼈다. 진우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여기 지디 있습니다. 뺀다.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꺼이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수만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채 다시 한번 어깨를 들썩였다. 하지만 이번의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어 우는 작은 위로의 울음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과거의 가장 깊은 균열이 드러났고 그 상처 위로 아주 작고 따뜻한 연고가 발라지고 있었다. 서연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게 된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연민과 동정 혹은 어색한 친절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우의 세상은 서연으로 인해 색채를 되찾았고 서연의 세상은 진우로 인해 비로소 안전한 항구를 찾았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새로 기증받은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수십 권의 책이 담긴 상자를 거실 바닥에 쏟아놓고 분야별로 나누어 낡은 책은 닫고 찢어진 부분은 풀로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작가 아세요? 서연이 낡은 소설책 한 권을 집어들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제법 편안함이 묻어났다. 그럼요. 젊었을 때 아주 좋아했던 작가죠. 지금은 거의 잊혔지만 진우가 안경 너머로 책을 보며 대답했다. 문체가 참 따뜻하네요. 이 구절 좀 보세요. 가장 깊은 밤에야 비로소 가장 작은 별이 보인다. 참 좋지 않아요.
서연이 책의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읽었다. 진우는 책을 수선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당신이 나에게는 그 가장 작은 별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책방 문이 열렸다. 평소라면 진우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을 테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문 앞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든 아들 민준이 서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번엔 출장이 좀 일찍 끝나서요. 민준은 밝게 웃으며 들어서다가 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서연을 보고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시선이 당황스러움에서 경계심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 조마음, 오냐, 민준아, 어쩐 일이냐, 예고도 없이. 진우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서연 역시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낯설고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고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잠시 위층에. 그녀는 진우와 민준에게 어색하게 목례를 하고는 황급히 2층으로 올라갔다. 민준의 눈은 2층으로 사라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는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누구세요? 저 여자분? 그 한마디에 평화롭던 책방의 공기는 산산조각이 났다. 진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입을 뗐다. 그게 아는 분이다. 잠시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요? 어떤 사정이길래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건데요?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는 대화를 위해 책방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고 2층으로 아버지를 이끌었다. 마치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으로 진우는 아들의 뒤를 따랐다. 2층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민주는 작심한 듯 말을 쏟아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집에 들일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험한데요. 아버지 무슨 일이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요. 아들의 말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당연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낯선 이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가득했다. 그런 분 아니다. 아주 좋은 분이야. 좋은 사람이요. 뭘 믿고요. 아버지 재산이라도 노리는 꽃뱀이면 어떡하실 건데요. 민준아, 말이 너무 심하다. 진우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답니다. 말이 심하다고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세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민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진우의 가슴에 박혔다. 아내를 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좀 답답해져 왔다. 그런 관계 아니다. 그냥 내가 좀 도와주고 있는 것 뿐이다. 도와줘요. 아버지가 뭐가 아쉬워서요. 외로우셨어요. 민준의 직설적인 질문에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외로웠다. 뼛속까지 시리게 외로웠다. 하지만 자식에게 그 말을 하기는 죽기보다 싫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걱정돼서 이러는 거 아시잖아요. 저 여자분 어떤 사람인지, 과거는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당장 내보내세요. 그게 아버지를 위한 길이에요. 안도엔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평생 자식의 의견에 큰 소리를 내본 적 없던 그였다. 그분은 갈 곳이 없는 사람이다. 내쫓을 수 없어. 그럼 제가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요? 가출인이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애비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보이냐?
결국 진우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의 분노에 민준도 놀란 듯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더 큰 의심을 품는 듯 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거실에는 냉랭하고 무거운 공기만이 흘렀다. 진우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아들을 이해시킬 방법이 없었다. 자신의 외로움, 서연의 상처,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참 동안 아버지를 노려보던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다. 아버지, 잘 생각하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 여자분을 내보내세요. 그러지 않으시면 저도 더 이상은 아버지를 찾아뵙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주는 짐도 챙기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진우의 심장을 때렸다. 진우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던 평화로운 오후는 산산조각 나고 그의 세상에는 차가운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다락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서연이 이 모든 대화를 들었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지금 어떤 심정일지를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유일한 핏줄인 아들, 그리고 자신의 메마른 삶에 단비가 되어준 한 여자, 그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었다. 아들이 떠나간 후 책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 앉았다. 쾅! 하고 닫혔던 문소리의 잔향이 오랫동안 진우의 귓가와 심장을 울리는 듯 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식을 이길 부모는 없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 아들이 던진 마지막 말은 그의 남은 삶 전체를 뒤흔드는 협박과도 같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바라보았다. 다락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서연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듣고 숨죽인 채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을지를, 자신의 존재가 부자 사이를 갈라놓는 칼이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지를 죄책감과 무력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 계단을 내려왔다. 진우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마주볼 수가 없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발소리가 그의 앞에서 멈췄다. 사장님, 이해인도 추문먹네 솜바이기 십.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얗게 질린 그녀의 얼굴과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가죽 가방이었다. 그가 터미널에서 처음 보았던 그녀의 모든 삶의 무게가 담겨 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에 아드님과 사이가 나빠지시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어서 아드님께 연락해서 오해를 푸세요.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가 어렵게 되찾은 작은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차가운 세상 속으로 걸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환해졌다. 그는 서연의 가방을, 그리고 그녀의 체념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만약 이대로 그녀를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집은 다시 예전처럼 텅 빈 공간이 될 것이다. 식탁에서는 다시 온기 없는 밥을 혼자 먹게 될 것이고, 책방의 먼지는 다시 외롭게 쌓여갈 것이다.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영혼은 다시 한번 기나긴 겨울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는 그 지독한 외로움의 맛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싫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아니요. 진우의 입에서 그도 모르게 단호한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가지 마세요. 서연 씨.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평생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워 본 적이 없던, 늘 물처럼 조용히 흘러가기만 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나다. 진우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내가 한 말 잘 들었다.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아비를 걱정하는 네 마음이 어떤 건지도 잘 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시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준아, 네가 모르는 게 있다. 내가 지난 7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모를 거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고 밤에 잠드는 게 무서웠다.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텅 비어 있었어. 이 책방은 나에게는 무덤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섞였다. 그것은 자식에게 처음으로 드러내는 그의 나약함이었다. 그런데 서연 씨가 오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다. 이 집에 다시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밥맛이 뭔지도 다시 알게 됐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나는 웃는 법도 다시 배우고 있다. 아들아.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침묵이 느껴졌다. 민준아, 이분은 내게 그냥 어떤 여자가 아니다. 내 메마른 삶에 찾아온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내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건 내 인생이고 내 행복이다. 내가 반평생을 너희 엄마와 너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봐도 되지 않겠니? 그는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호소했다. 아비의 행복을. 아들인 네가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는 없겠니? 진우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아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책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진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가방을 부드럽게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는 그녀의 젖은 눈을 마주보며 평생의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여기가 서연 씨 집입니다. 그 말은 청혼도, 사랑 고백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깊고 무거운 약속이었다. 당신의 상처와 과거까지 모두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한 남자의 반평생의 침묵 끝에 나온 가장 뜨거운 외침이었다. 박진우의 선언은 낡은 책방의 공기 중에 무겁게 그리고 따뜻하게 내려 앉았다. 여기가 서연 씨 집입니다. 그 말에 한서연은 들고 있던 가방의 손잡이를 놓칠 뻔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지난 10수년간 세상의 변두리를 떠돌며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 낯선 친절과 하룻밤의 안식은 있었을지언정 누구도 그녀에게 온전히 머물러도 좋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긍정해주는 그 한마디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영혼을 통째로 녹여내리는 뜨거운 불꽃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시간은 이전과 똑같이, 그러나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다. 아들 민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진우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가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의 뒷모습에서 서연은 그의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자신이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망설였다. 그럴 때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시집의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읽어주곤 했다. 그의 조용한 행동은 걱정하지 말라. 나는 괜찮다. 우리는 함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그 침묵의 시간들을 함께 견뎌냈다. 함께 책을 정리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저녁의 고요함을 나누었다. 아들의 부재가 남긴 빈자리는 분명 아팠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로 그 아픔을 조심스럽게 메워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동거나 연민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세상의 폭풍우를 함께 막아서는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동반자였다.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서연이 처음 이 책방에 발을 들여놓았던 그 계절이었다. 하지만 올해의 겨울은 작년처럼 춥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책방의 낡은 난로는 여전히 덜덜거렸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마시는 뜨거운 차 한 잔과 서로를 향한 희미한 미소는 그 어떤 난방기구보다 더 따뜻했다. 첫눈이 한방눈처럼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책방 문을 닫고 2층에서 저녁 식사를 막 마쳤을 때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아들이라는 이름을 본 진우와 서연의 얼굴에 동시에 긴장감이 스쳤다. 거의 반년 만의 연락이었다. 진우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오야, 진이연 온냐 민준아? 눈이 많이 오는구나. 진우는 일부러 담담하게 날씨 이야기를 꺼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들의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진우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아버지, 잘 영천히 지내시죠? 오랜 침묵 끝에 나온 아들의 목소리는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분노나 원망 대신 어색함과 아주 약간의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럼 잘 지내고 말고. 진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엇 주위보버 동리엇 그분도 잘 계시고요. 민주는 그 여자 대신 그분이라는 단어를 썼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긴 고뇌와 망설임, 그리고 마지못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강물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래, 아주 잘 지낸다. 덕분에. 진우는 서연을 한번 쳐다보며 말했다.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네, 그럼 다음에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라, 운전 조심하고. 짧은 통화가 끝났다. 진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두운 세상을 소리 없이 덮고 있었다. 모든 것이 용서받는 밤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려갑시다. 새로 들어온 책 정리할 게 많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문 닫은 책방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카운터에 낡은 스탠드가 비추는 동그란 불빛 아래 그들은 조용히 책의 먼지를 털어내고 찢어진 페이지를 붙였다. 책방 바깥에서는 한방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낡은 책방 안은 아늑하고 평화로웠다. 진우는 작업을 하다 말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연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거칠고 차갑기만 했던 그 손. 그는 문득 응급실에서 필사적으로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놓지 못했던, 위태롭고 차가웠던 그 손. 그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뻗어 그녀의 손 위로 포겠다.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진우의 손은 따뜻하고 묵직했다. 그가 잡은 서연의 손 역시 더 이상 위태롭게 떨리지 않았다. 그의 온기를 받아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따뜻하네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진우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따뜻합니다. 오래된 책방의 노란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그들이 서로의 삶 속에서 찾아낸 작고도 완전한 구원의 전부였다.